참여연 김옥민 군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 300 블랙 전사 청년 대표 맥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지난 8월 15일 경복궁 집회를 기억합니다. 제가 이 복장 그대로 당시 무대에 서서 우리 애국 선배님들과 함께 진리를 외치고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더 느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저는 그 비가 국민들의 눈물이라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깨끗이 씻겨주시는 세례 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본 8.15 집회 때 모이셨던 모든 분들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정말 깨어있는 대한 국민이셨습니다. 난 청년으로서 광야 집회 때도 함께 있었지만, 사실 너아라TV는 저에게 정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영적 안식을 주었던 아주 감사한 방송입니다. 그리고 저도 태극기의 의미에 대해 정확히 모르다가 작년 겨울에 교보문고에 책을 사러 왔다가 광야 집회를 우연히 참석하게 됐고, 그 참석한 그 광야 집회에서 제 옆에 있던 한 할머니가 나라를 위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걸 듣고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도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변화되었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너아라TV 저의 어떻게 보면 새 삶을 주어준 그런 방송이라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 외치고 연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보아라, 지금부터 내가 새 일을 시작하겠다. 이 일이 시작되었는데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들이 아무리 부정을 일으키고 국민들을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 위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이들은 지금 신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 더 일찍 오고 싶었지만 너무나도 많은 차량과 검문이 있어서 안국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2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어둠 그대로 받아들이실 겁니까? 중국의 우산혁명을 기억하십니까? 홍콩의 우산혁명을 기억하십니까? 조슈아 웡이라는 10대 청년이 일으킨 민주화 운동입니다. 홍콩 시민 전체의 30%가 나왔습니다. 200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그 운집한 집회를 중국이 어떻게 끝내냐? 코로나로 끝냈습니다. 코로나 이야기를 하면서 4명 이상 집합하면 안 된다 해서 200만 명이 모인 홍콩 민주화 운동을 코로나로 끝내버렸습니다. 우리 지금 그 사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인공지능에 달렸습니까? 코로나가 대한민국만 좀 더 강력합니까? 제가 보니까 정광훈 목사님 마이크 잡은 걸로 마이크 잡은 사람들 다 코로나로 엮었던데 앞에 연사하셨던 이봉규 박사님도 마음고생 심하셨던 걸로 압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 연사인데 제가 이 마이크 사가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대한민국은 참 희한합니다. 예배만 드리면 잡아갑니다. 지금 거리는 또 통제했습니다. 왜 통제했을까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거리로 나와서 거리를 예배당으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두려운 겁니다. 거리도 예배당이 되니까 거리를 이렇게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차량 집회랑 코로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하도 어이없어서 그 수칙을 읽어봤습니다. 차량 9대 이하여야 되고, 같은 모양 같은 색깔이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차량 안에 한 명씩만 타야 되고, 그 지침이 그렇습니다. 하나만 여쭤보죠. 제가 올 때 수많은 똑같이 생긴 차량 봤거든요. 경찰차예요.
거기 한 명 이상 타잖아요. 지금 전국에 있는 경찰차 다 모아놓은 것 같은데 그거 똑같은 모양 차량 아닙니까? 그건 코로나 안 걸립니까? 이런 비논리, 비본질에 대해서 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사회적 거리유지 이야기하면서 국민들한테 2m 뛰라 그러고 뭐 말만 하면은 마스크 제대로 쓰라 그러고 지금 사진으로 보신 분들 그 다른 모든 유튜버 등에서 보신 분들 알겠지만 경찰 지금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팔짱까지 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코로나 안 걸립니까? 그리고 왜 애꿎은 착한 국민들 그렇게 체증합니까? 경찰 내에서도 8.15 때 확진자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분들 체증 안 합니까? 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8월 15일 이전까지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금부터 그냥 문재인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문재인 씨 임기 전에 대통령 후보 때 국민들 설득하기 위해서는 광화문에서 끝장 토론이라도 하겠다고 본인 입에서 말했습니다. 그 약속 안 지키십니까? 지금 나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광화문 텅텅 비어 있는데 코로나 안전지역 됐는데 본인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나온다고 해놓고 안 나오셨으니까 국민들이 대통령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나온 겁니다. 소통하려고. 제가 본 애국 국민들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지 절대 구구 집단 폭력 집단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랑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대한민국 물려주기 위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거지. 이제는 저는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된 거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저는 8월 15일 날 혁명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혁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대한 국민들,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돌아보고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혁명을 허락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일수록 더욱더 뭉치고 더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위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그날 우리가 원하는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한 간증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8.15 집회 때 가두리 양식하듯이 지금과 똑같은 상황으로 경찰 버스로 광화문을 다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차량 앞에 누워서 나를 밟고 가라. 나 한 명 죽으면 된다. 대한민국을 위해 나 한 명 죽으면 된다 해서 그 한 여성이 차량을 막고 들어 누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량이 광화문을 다 덮지 못했고 그 틈으로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들이 광화문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김사랑 누나입니다. 김사랑 누나가 어떤 분이냐? 시인이고 굉장히 순수하고 자연을 사랑하던 여자였습니다. 근데 현 이재명 도지사의 비리를 발견하고 이걸 제보했다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고 그리고 코끼리도 마비시킨다는 코끼리 주사를 맞고 그리고 경찰들이 실종 신고를 해서 어떻게 보면 죽을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비된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입력했던 살려달라는 그 태북 메시지에 사람들이 그 정신병원을 찾아가 구출해낸 기적의 여인입니다. 그분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 차량을 막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있으면 안 된다. 나 하나 죽어서 대한민국 살릴 수 있다면 그만한 영광이 어딨냐.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하지만 난 살았다. 두 번째 삶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 더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면 안 되니까 나 한 명 죽으면 된다. 그리고 버스에 누웠던 여자입니다. 비록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구약 성경에 나왔던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에스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깨어있는 소금 국민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썩는다 할지라도 대한국민은 살아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지금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한 명을 더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신발 열사록으로 불리는 정창옥 선생님입니다. 정창옥 단장 자신의 구두짝을 던지면서 가짜 인권주의자, 가짜 인권 변호사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외쳤던 그분입니다. 그분 8.15 집회 때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냥 걸어가고 있었는데 경찰 6명이 CCTV가 없는 곳에서 덮쳐서 이분의 기부수를 부시고, 기부수를 부시자 이분이 저항을 했답니다. 그 저항하는 장면만 편집해서 경찰 증언만으로 구속을 시키고 유죄 판결을 때리고 지금 서울 구치소에 갇혀 있습니다. 재밌는 건 그 정창옥 단장을 유죄 판결 내리신 분이 김사랑 누나를 강제 입원시켰던 이재명 도지사의 무죄 판결을 내린 최창원 판사입니다. 정창옥 단장의 아들 정우혁 군은 긍정의 힘이란 단체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고 매주 교대에서 아버지 석방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란 단체를 통해서 부모를 잃은, 부모가 없는, 그리고 꿈을 잃은, 희망을 잃은 청소년들을 가르치며 야구를 가르치고 문화 콘서트를 기획하면서 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정창옥 단장의 아들 정우혁 청년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 정말 멋진 청년입니다. 그 정우혁 군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되면 이 고아 가출 청소년들의 아버지가 없어진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답니다.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 누가 그분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원래 국회의원들이 아스팔트에 나와서 같이 굶고 같이 헌신하면서 그렇게 희생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분들 안 오셨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께서 나셔가지고 하신 거 아닙니까? 목사님께서 나서셔서. 그리고 미국에 계신 민경욱 대표님, 그리고 최은목 교수님, 대한민국 부정선거가 이 대명천지 이루어졌는데 대한민국 야당 의원들 한 명도 나서지 않으니까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러 국제조사단을 파견하러 미국에 가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제가 조금 옳은 소리 했다고 많은 대깨문 여러분들 여러 사람 와서 제 페이스북에 악플 달고 그러시던데 제가 그 악플 IP 추적해보니까 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많습니까? 언제부터 중국인들이 저한테 이렇게 관심 많이 가졌습니까? 제가 그분들 수고하지 마시라고 제가 누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구냐면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말했던 김사랑 누나고 내가 신발 역사 정창옥 단장이고 내가 국민투쟁본부 민경욱 대표고 내가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고 내가 이 나라의 주인 대한국민입니다. 감옥에 계신 정광훈 목사님, 제가 같은 하나님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함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한 3-4명이 모여서 기자회견 하는 것에도 경찰이 이렇게 많이 오는 이런 참 이게 무슨 지금 여기 북한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아니 3-4명의 지금 우리가 거의 다 한 분 빼고 다 변호사들인데 언론이 있는 데서 3-4명이 기자회견 한다는데 왜 이들 난리를 쳐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대통령 하나 때문에 이 난리를 쳐야 됩니까? 대한민국 맞아요? 예? 온 대한민국
지금 전쟁 났어요? 계엄령 선포됐습니까? 뭐 하는 짓들이에요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예요 정말? 지금 이 많은 경찰 인력들 여기 있을 때가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 모가지를 따라봐야 돼요. 왜 대한민국 안에서 국민들 상대로 이 난리예요 지금? 이게 코로나 잡는 거예요 지금? 이 경찰분들이 코로나 잡는 거냐고? 내가 저기 이름 부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문재인 규탄하는 사람들 한두 명도 못 모이게 하려고 이 난리 피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겁나면 내려와! 그렇게 겁나면 내려오라고 당장! 미친 정부지 이게! 한 명 때문에 지금 온 국민이 뭔 짓거리예요 도대체 이게! 예, 10월 3일 개천절 8.15 광화문 국민대회 이대위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15 광화문 비대위 변호인단의 강현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광훈 목사님의 옥중 입장문이 있고 이어서 백선엽 추모위원회 입장문이 있고 그리고 기독자율통일당 그리고 코로나 사기 진상규명위원회 그리고 4.15 부정선거 그리고 북한에 화형당한 공무원 추모위 입장문 등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리 겁나서 말은 못해도요 마음속으로 양심으로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입니까? 예? 이 장소 이 일대 지금 이러는 게 코로나 때문 맞아요 경찰님들도? 화면이 꺼머. 속으로 참 답답하시죠? 이게 뭔 짓인가? 이 코로나 납치하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벌거벗은 임금님 한 명 때문에 온 나라 온 국민들 경찰 다 개고생하고 있는 거죠.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죠. 벌거벗은 임금 하나만 내려오면 끝날 일입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제정신이 아니야 정말. 문재인 대통령 내려오면 예? 범죄 혐의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 연행해서 깜땅 데리고 가는 게 여기 경찰분들 아니에요? 그런 생각까지 하시면서 적당히 하십시오. 적당히. 네, 발표하겠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 전광훈 목사 옥중 입장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를 이용하여 우리의 생명인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실정을 코로나에 전가시켰으며 코로나를 이용하여 4.15 사기 선거를 저질렀으며 코로나를 이용하여 광화문 집회를 탄압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년 3월까지만 잘 싸우면 문재인 주사파 세력의 의도를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종전선언을 통한 미군 철수, 북한과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문재인 주사파 세력의 사기극에 넘어가지 않았고 특히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체제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이인영을 비롯한 주사파 일당들은 한반도의 사회주의 공산화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마지막으로 극단적 행동도 불사하지 않을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많은 국민들이 단순한 의심과 걱정을 넘어 저들의 야욕을 간파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광화문 집회를 탄압하고 자유국민들을 억압해도 대한민국의 건국 기초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자유동맹, 기독교 입국론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인류가 공유해온 자유평등 박애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애국운동을 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건국 후 70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이 설계하여 세우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위에 기적의 대한민국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이 세계 최빈국을 영광스러운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이룩하였고 이미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이 자유와 풍요, 자유민주주의에 젖은 우리 국민들, 심지어 대깨문까지도 문재인 주사파의 본질이 극명하게 드러나면 완전히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또 전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자유는 많은 피해 대가를 요구해왔고 그 대가로 자유는 지켜지고 쟁취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의 남쪽 연락소장 같은 이 문재인 주사파 세력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광주 사태 이상의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염려되어 저는 애국운동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서만 복종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 종교 지도자들이 온 국민을 대신하여 나서지 않는다면 누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했으나 자유우파 국민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또다시 유례없는 북한 주사파 추종자들 때문에 안보, 동맹,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주저앉아 버린다면 다시는 세계 열강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우리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이룬 이 아름다운 우리의 보금자리 대한민국을 우리의 소중한 자녀 세대에 물러주지 못하는 죄악을 우리 모두가 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 모두의 자유이자 생명이며 우리 자녀 세대의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삶입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과 조롱이 뒤따르더라도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이미 2년 전 뇌수술을 받고 죽은 목숨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언제 죽느냐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가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하나님 앞에 가장 두려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내년까지 애국운동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10월 3일 서울구치소에서 전광훈 목사 드림. 네, 이상 전광훈 목사님 옥중 입장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백선엽 장군 추모위원회 대표이신 민계식 회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선엽 장군님 추모위원회 상임 대표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국개군은 수백 대의 소련제 제-34 탱크를 앞세워 기습 남침을 하였습니다. 전면적인 남침입니다. 대한민국 북부는 탱크는 물론 한 대도 없었고 장거리포 한 문도 없었으며 정규군도 잘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북부는 절대적인 전력의 열세로 후퇴를 거듭하여 낙동강에 최후 방어선을 설치하고 대한민국의 운명이 마치 바로 앞에 등잔불처럼 위기에 처했을 때 더 이상 후퇴할 데가 없다.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 고 하신 장군님의 한 말씀이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국의 영웅 백선엽 장군님은 이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장군님의 결실을 애도하고 수모하기 위해서 시민 분향소를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설치하고 수없이 많은 애국 국민들의 조문 행진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오늘 국민들의 결집을 막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은 지난 9월 29일 분향소를 철거하고 말았습니다. 역대 유엔군 사령관들도 백선현 장군님을 메가더 장군과 같은 신화적이고 전설이라고 하며 경의를 표해왔습니다. 그러나 백선현 장군님의 결세에 대해서 이 나라 정부 하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줄의 애도 표명도 없었고 국군의 공직권자라고 하는 이 나라 대통령은 소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될 수가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사회주의자는 정권 쟁탈에 성공할지는 몰라도 사회주의는 국민을 골고루 배부르게 한다는 목표 달성에 성공한 적이 결코 없다는 사실을 세계 역사는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이미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북한 정권은 인권 말살의 대습 왕정이며 전제국가, 독재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월등히 우월한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살면서 돼가지고 웃겠다 하는 짓이 역겹고 꼴불견이다 하는 북한의 욕설을 들어가면서까지도 북신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포악은 점점 더 노골화되고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미국의 독립은 시민운동의 결과물입니다. 불란서 대혁명도로 시민대운동이고 가까운 홍콩에서는 700만 인구 중에서 시민 중에서 200만 이상이 참여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다 시민운동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시민이 없습니까? 국민이 없습니까? 우리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몸을 바쳐 고생하신 선열들 애구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같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소유하는데 일어나야겠습니다. 나라가 더 이상 파멸로 가기 전에 국민 여러분 다같이 일어납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변호사 대표께서 입장 발표하겠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생명권 및 종교의 자유 박탈 행위를 비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는 취임하는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지금까지 국가 현안에 대해 취해온 일련의 정책과 대응을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를 보유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기는커녕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비롯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여 왔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대통령이 헌법상 의무임은 명백한데 과연 문재인 정부의 실상은 그러한가? 문재인 대통령은 고의적으로 국가 보위 의무를 해태하여 이적 단체인 북한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하는 2019년 9월 19일 남북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여 형법상의 군사시설 파괴 이적죄를 범하더니 최근에는 북한이 비핵화 의무 이행은커녕 우리 국민을 사살하는 만행까지 저지르는 상황에서도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등 오직 북한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은 너무나 심각하다. 국민들은 세월호 사건을 겪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방관하지 않고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중공 방문을 통해 산산조각났다. 방중 기간인 2017년 12월 14일 중공 측 경무원들은 우리 국민인 수행기자단을 무참히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 이러한 일은 외교 관례상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국민이 폭행당하는 상황에서 중공 당국에 항의는 고사하고 혼밥을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협받는 상황을 외면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공의 눈치만 살피다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침해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스스로 부끄러운 대통령임을 자처하였다. 그뿐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군이 대한민국 공무원을 사살할 때 침묵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일당을 규탄하기에 앞서 자진월북 운운하며 오히려 피해자인 국민과 유족들을 모독하였다. 북한 두둔에만 현안이 된 문재인 대통령이 반헌법적 행위에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정치 방역은 더욱 심각하다. 우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막 발병하여 국내에 유입될 당시 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은 7차례나 문재인 정부의 중국인 입국을 통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4대주의 사상에 경도되어 귀를 막고 이들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문재인 정부는 400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을 대중 4대주의 외교의 제물로 삼았다. 이는 헌법상 규정된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 이뿐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독교 세력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확산된 것처럼 여론을 보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통하여 마치 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세력인 것처럼 세뇌시킴으로써 대한민국 국민과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원지인가? 대면 예배를 드리면 인과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교회 감염 사례의 감염원은 100% 교회 밖에서 유입된 것이다. 문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여 감염병 예방법을 기독교에만 편파적으로 적용하여 서울 및 경기에서는 현재까지도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있다. 만일 상황이 그렇게 위중하다면 교회의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는 질병관리청장을 비롯한 직원 100여 명을 모아놓고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스스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이유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의 교회에 대한 행태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관동 대지진을 이용한 조선인 학살과 무엇이 다른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국내에서 종식시킬 수 있는 정책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K방역과 국내 진단키트의 우수성을 수차례 자랑하고 홍보하여 왔다. 만일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정권 유지의 도구가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여 종결시키기를 원한다면 실효성 없는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 따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개당 15,000원에 불과한 진단키트를 나누어 주면 된다. 그런 후 확진자만 분리치료하면 국민들은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고 정부는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의도적으로 이 정책을 취하지 않고 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가? 기독자유통일당은 문재인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방역 정책과
국민의 종교의 자유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앞으로 국민의 편에 서서 문재인 정부에 맞서서 기독자의 통일당은 싸워나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헌법소원,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국가배상 청구 소송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한국교회와 국민의 신앙의 자유를 수호할 것이다. 네, 기독자유통일당 고영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4.15 부정선거 대책위 유승수 변호사님 입장 발표하겠습니다. 사.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유승수 변호사, 그리고 또 기독자유통일당 선거무효소송 대리인단,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 선거무효소송 대리인단 입장 발표입니다. 대법원은 선관위에 4.15 총선 서버 훼손에 대해 국제조사를 실시하고 선거무효를 공식 선언하라. 2020년 9월 30일 새벽 05시 30분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악청사에서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기록 일체가 들어있는 서버를 해체해서 과천청사로 이관한다고 공고한 작업을 강행하였다. 민경욱 전 의원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 선거무효 소송 대리인단은 현재 125개의 지역구와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 제기되어 있고 서버에 대한 증거보전이 신청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휴 새벽 특공작전을 방불케 하며 많은 시민들의 필사적인 항의를 짓밟고 이루어진 선관위의 반법치적, 반문명적 증거인멸 행위를 엄중 규탄하며 대법원은 서버 훼손에 대한 국제조사를 응급히 실시하여 선거무효를 공식 선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선거무효소송 법정기한 마감이 한 달여 남은 9월 중순이 되어서야 대법원의 성명 준비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 무렵 2020년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중앙선관위 전산센터 이관사업 계약 공고가 이뤄졌다. 소송대리인단은 이 즉시 9월 25일 대법원에 4.15 선거기록 일체가 담긴 서버의 현상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응급한 증거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약 10여 차례에 걸쳐 접수하였으나 대법원은 소송대리인단의 필사적인 요구에 대해 침묵과 무반응으로 일관하였다. 결국 2020년 9월 29일 저녁 6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한 셧다운을 실시하였고 곧이어 30일 새벽 05시 30분경 관악청사에서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기록 일체가 들어있는 서버를 해체하여 과천청사로 이관하는 작업을 강행하였다. 5개월 반 동안 선거 관련 전자기록 일체에 대한 진정성, 무결성, 신뢰성이 이미 훼손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에서 서버의 현상 보존을 완벽히 파괴하는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이번 총선의 로그 등 디지털 증거들은 보존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번 서버 셧다운과 함께 모두 사라지게 된 것이다. 9월 30일의 야만적인 증거 훼손 행위는 선거 무효 소송의 핵심 증거인 서버의 진정성과 무결성,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소송 당사자 일방에 불과한 선관위가 영구적으로 훼손한 조치이며 이는 소송 법리상 입증 방해의 전형적 행위로서 선관위 스스로 선거 무효 사유의 존재와 불법 조작 부정선거 주장의 정당성을 자인한 것이다. 법원은 결정적 증거인멸, 입증 방해 행위에 따른 소송법상 효과만으로도 소송 대리인단의 서버 관련 선거 무효 주장이 입증된 것으로 간주하고 선거 무효 판결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서버 훼손, 증거 인멸 행위를 무도하게 자행하는 현실을 볼 때 국내 조사로 객관적이고 충분한 감정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송 대리인단은 서버 등 선거 전산 장비와 선거 전산 기록에 대하여 선거감사 국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국제조사단에게 감정이 맡겨져야 향후 소송 절차의 진행의 필수 전제가 이루어지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다. 선관위가 국제조사단에 의한 감정을 거부하거나 국제조사단에 의한 감정 결과 서버 등 선거 전산 장비와 선거 전산 기록의 훼손, 인멸이 밝혀진다면
4.15 선거 무효를 대법원은 공식적으로 선포해야 할 것이다. 민경욱 전 의원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 선거무효소송 대리인단은 대법원에 대해 선관위의 4.15 총선 서버 훼손에 관한 국제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선거무효를 공식 선언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의사회장님 안 오셨어요? 모르셨죠? 네, 다음으로 북한 사설 해양 공무원 추모위 대표 조원영 변호사님 입장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고려연방제 실현을 하기 위해 날로 강투해져가는 문재인 주석파 정권에 대해 담대하게 투쟁 선언을 해주신 정광훈 목사님과 민계식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9월 29일 새벽 6시 반경부터 약 20분 만에 서울시가 약 500명의 경찰과 시청 공무원, 철거 용역 직원을 동원하여 백선엽 장군 100일 국민추모소 이동과 비무장 공무원 총살 후 시체 훼손 진상규명 및 국민추모소 두동에 대해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전격적으로 철거한 이유에 대해서 폭로하고자 합니다. 이 행정대집행은 문정부의 정세균이 서울시를 닥달하여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이들이 전격적으로 추모소를 철거한 주된 이유는 주권회복 광화문 지도에서 9월 26일 비무장 공무원 총살 및 시신훼손 진상규명 국민추모소를 설치하자마자 이에 대한 진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9월 29일 새벽에 엉뚱하게도 백선엽 장군 국민분향소를 철거한다는 명분으로 이 두 추모소를 동시에 철거하였습니다. 해수부 8급 공무원 이모 씨의 형 이래진 씨는 대한민국의 군과 해양경찰, 북한군이 합세하여 이 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의 주장이 맞을까요? 저는 그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고려 연방제를 추진하기 위해 벌인 기획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8.15 강화문 집회에서 4.15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가 커지자 추미애 아들의 탈영 문제로 돌려 막았습니다. 문재인은 어차피 국민들을 개돼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군에게 사살된 후 시신마저 불태워진 지 약 3시간 후에 방영된 UN 영상연설에서 뻔뻔하게도 종전선언이 동북아 평화의 물꼬가 된다는 허황된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을 강박해 고려 연방제로 가기 위한 신북풍 사건입니다. 즉 과거의 보수 정권들의 북풍 사건은 남북 간 체제 대결이라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용해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수부 8급 공무원의 잔혹한 살해는 김정은과 그 하수인 문재인이 짜고 전쟁을 택할 것인가, 불혹적이더라도 전쟁을 피하고 고려 연방제를 택할 것인가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강요하기 위해 일부러 벌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전 국민들의 주목을 집중시킨 후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의 핵폭탄을 맞아 엄청난 희생이 날지도 모른다는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하수인이 되더라도 고려 연방제를 하여야 한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숨겨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미국 독립 당시에 패트릭 헨리가 외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라면서 항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비무장 공무원 총살, 시신훼손 진상규명 및 국민추모소 설치를 통해
이들의 고려 연방제 추진을 막아내기 위해 결사항전합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주권회복 광화문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분들 잠시만 좀 우리가 담아서 문재인 하야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북한의 남쪽 연락체계에 불과한 문재인 대통령 즉각 하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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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걱정돼서 광화문 집회를 원천 차단한 문재인 대통령. 과연 국민 생명 걱정되는 대통령이 바이러스 원산지인 중국에는 찍소리도 못하고 완전히 문호를 개방하여 이 난리를 치게 만들고 수백 명의 사상자를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 하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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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기자회견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뒤에 있는 엄청난 경찰 병력의 비호 아래에 아주 잘 마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얘기는 모두가 거짓입니다. 국민 걱정도 없고 국민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증거들과 사실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생략하겠습니다. IQ가 한 자리만 되고 눈과 귀가 있으면 다 아는 사실들입니다. 이 모든 일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다 책임질 것으로 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망자는 406명입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50명입니다. 사흘째 두 자릿수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추석 특별 방역기간입니다. 수도권은 따로 방역조치를 추가했습니다.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에 온 국민이 협조해 주실 것을 방역당국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의 위로를 전하면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군 통신선 복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군의 소극 대응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군이 상당한 시간 동안 숨진 공무원을 구조하려던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갑자기 상황이 반전돼 적극적인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 요청에 대해서는 북측이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연장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휴가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두 통보로 휴가 승인을 받아 타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자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차량 집회 강행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찰은 참가 차량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리고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천절 차량 집회를 둘러싼 논란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충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애도를 표하며 국민에게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비극적 사건에 머물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북측에 군사통신선 복원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숨진 데 대해 애도의 마음부터 표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이 받은 충격과 분노도 짐작하고 남는다며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대단히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당국이 정부의 요구 하루 만에 통지문을 보내온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북 모두 유사 사건 재발을 막자는 데 동의하는 만큼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법을 찾자는 겁니다. 이번 사건을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협력의 물꼬를 틀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대화의 첫 단추로 제안한 것은 군사통신선의 우선 복구와 재가동입니다.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필요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휴일 청와대의 공식 요청에 이어 문 대통령이 직접 군사통신선 복원을 요청하면서 비극적 상황이 남아 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인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더 이상 마주 앉을 일도 없다며 일방적으로 통신선을 차단한 북측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석 달여 만에 다시 돌아설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북한 측에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건을 공동 조사하자고 공식 요청했지만 북한은 아직 답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군이 자체적으로 수색 활동을 벌이는 정황이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공무원 피격 사건을 남북이 공동조사하자는 청와대의 공식 요청에 북한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도 일제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정부가 재가동하자고 요청한 군 통신선도 북한은 여전히 꺼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자국 해역에서 자체적으로 수색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북한군이 특이 동향은 보이지 않고 있고 북측도 수색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시신을 습득하면 남측에 넘겨줄 생각이라며 자체 수색 의지를 밝힌 북한이 실제로 실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북한이 우리 군경의 수색 작전이 자신들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군 당국은 거듭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 군사 분계선이 아닌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이야말로 실질적인 분계선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수차례 얘기해왔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인 해상 분계선이다. 그리고 NLL이 준수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그런 정부의 변화는 원칙이 있다. 남북 간 해묵은 NLL 공방을 재점화하고 공동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조만간 시신 수색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A씨를 발견하고도 6시간 동안 손 놓고 있었다고 국방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공무원 A씨에게 총격을 가하기 전 구조하려 했다가 상황이 급 반전돼 우리 군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공무원 A씨를 발견하고도 6시간 동안 군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비난이 계속되자 국방부가 추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공무원 A씨를 구조하려던 정황이 포착됐고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돼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브리핑에서 북한이 그럴 줄 몰랐다고 밝힌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해명입니다. 이 관계자의 해명은 북한이 A씨가 탄 부유물을 줄로 연결해 끌고 가다 놓쳐 한두 시간 수색을 벌였다는 첩보의 연장선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의 구조정황 첩보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좀 더 객관적 증거 제시가 필요해 보이지만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 25일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 어디에도 공무원 A씨를 구조하려 했다는 행동을 인식할 만한 내용도 없습니다. 북한은 당시 통지문에서 A씨를 불법 침입자로 규정했고 단속 명령에 불응해 행동 준칙에 따라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A씨의 월북 의사 표명 여부와 시신 훼손 여부에 관한 남북 간 차이에 대해 제3자 입장에서 첩보를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시간 무대응 비판이 거세진 가운데 내놓은 늑장 해명이 우리 군의 입장치고는 너무 궁색한 게 아니냐는 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여야는 오늘 이 문제로 대북 규탄 결의안을 논의했으나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결의안의 문구 수정을, 야당은 현안 질의를 주장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도 정치권이 알력 싸움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대정부 현안 질의와 규탄 결의안 통과를 두고 벌였던 여야의 줄다리기는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타협점을 찾아가는 듯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긴급 회동을 열고 의견을 교환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김영재 수석님과 함께 각 당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대북규탄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서로 이렇게 공유를 했고요.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결의안 채택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거대 양당의 논의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불발. 결의안에 포함될 규탄 문구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입장이 나온 만큼 결의안에서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를 빼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그렇다면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맞서면서 협의가 중단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기존의 입장을 바꿔 10월 6일 현안 질의를 다시 제안했습니다. 금일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는 국민의힘의 겁으로 무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결국 알맹이 빠진 대북 규탄 결의서를 핑계로 본회의를 무산시켰다. 10월 6일 화요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 긴급 현안 질문을 실시하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면서 가뜩이나 벌어진 여야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다시 내일까지 합의를 못한다면 대북 규탄 결의안은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달에야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이 처참하게 피살된 사건 앞에서도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정쟁하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제1야당의 그 주위에 대통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네. 써붙여져 있으니까 맞습니다. 뭐 사건의 경위가 파악됐다면 대통령은 일단 유가족과 국민한테 사과해야죠, 빨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 대통령의 사과가 오늘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월북이다, 아니다, 실족이다 여러 가지 설은 지금 난무하지만 팩트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 근데 그 이 원인을 불문하고 어찌되었든 우리 국민이 북측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된 겁니다. 예. 그 이후 이제 불태운 소각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차이가 큽니다. 그것도 이제 진위를 밝혀야 되는 문제인데 예. 모든 문제를 불문하고라도 이런 사건이 터진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국민들에게 송구한 입장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이제 대비해 나가야 한다라는 엄중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공식 사과로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아쉬운 것은 네. 예를 들면 북한 측에서 발견했다. 그걸 우리도 알았다고 한다면 네. 진짜 긴급하게 군사통신을 할 수 있는 어떤 유선이 연결돼 있었다면 기다려달라. 우리가 데리러 가겠다. 아니면 우리 쪽으로 어떻게든 보내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네. 근처에서 받아가겠다. 뭔가 이렇게 좀 인명이 희생되지 않는 선에서 네. 뭔가 해결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건데 그래서 아마 대통령도 군사통신선을 빨리 복원하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상이고요. 예. 그게 정상이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끊어진 통신선, 군통신선을 바로 복구해야 한다라는 촉구도 했고 예.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길게 보면 이게 또 분단의 비극 중에 하나가 그렇죠. 최근에 터진 일이고요. 예. 그러니까 남북 이 정부가 어떻게 이제 평화 체제를 안착할 것이냐에 지금 이 밀고 당기는 2018년에는 굉장히 호조의 분위기였다가 예. 지금은 교착 국면, 경색 국면, 악화일로로 가는 상황에서 또 이런 인명 희생이 터진 거거든요. 재발 방지는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남북 간의 소통이 좀 원활하고 적어도 민간인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인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이 어제 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따르더라도 예. 지금 또 서해의 이 경계가 어디냐의 문제가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해 바다는 항상 위험하고 언제든 이 분쟁이 상존해 있는 곳이다. 이게 재확인되는 상황인데요.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통령의 오늘 국민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는 결국 손뼉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북한도 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북한의 책임이 그 무엇보다 큽니다. 그럼 우리 정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주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숙제이고, 이것에 대한 또 서로 다른 시각이 국회에서 충돌한 것이 오는 상황이 아닌가 분석을 해봅니다. 나중에 또 어떤 상황에서는 북한이 우리보다 더 다급할 수가 있으니까 군사통신선 같은 건 빨리 좀 복원시켰으면 좋겠는데 네. 연락이 오겠죠 뭐. 네, 뭔가 이제 우리는 지금 이 공동조사까지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북한 입장에서도 사실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여론을 관측하고 북한이 만약에 지난 금요일에 예. 김정은 위원장 명의의 사과까지 전달해 온 것이라면 우리 국민들의 이 어떤 분노감이 사과 입장 표명 하나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북한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야겠죠. 아직도 두 가지 문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그동안 대응이 미흡했던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제 문제를 해명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진상조사가 끝난 건 아니지 않냐? 도대체 북한의 설명을 다 그대로 100% 믿을 수는 없고 거기도 뭔가 축소 보고가 있을 수도 있고 앞빼고 뭐 조금 달리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도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두 가지는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 군의 발표와 그리고 이제 이 사과문과 함께 군 통신선으로 전해온 북한 측이 밝힌 사건 경위가 차이가 굉장히 크죠. 우선 이 중에 이제 진위가 밝혀져야 될 것이 월북이냐 사고냐 이 문제 하나. 근데 이게 저는 선제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북측 바다에 떠갔는가, 표류해서 갔는가, 자의로 갔는가 이 부분은 어느 쪽을 다 봐도 미스테리가 남아요. 그래서 이것도 풀려야 될 문제지만 이건 좀 후순위로 놓고, 다만 군이 처음에 강하게 월북으로 추정했다가 유가족 측의 이제 반대가 굉장히 거세지면서 이 하나가 논란이 흘러간 경우가 있는데 오늘 여당 측에서는 또다시 월북 정황은 명확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건 좀 이제 팩트를 놓고 우리가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국방부 초기 발표에서 북측에서 어쨌든 어선이 발견하고 당국에 신고를 해서 북한의 경비정이 출동을 한 겁니다. 그럼 신원 확인을 했겠죠. 그런데 군의 입장 오늘 나온 건 원래 나왔던 얘기긴 한데 더 강하게 구조하려던 정황이 있다. 우선은 이 인명을 구조하려던 정황이 여러 시간 있고 이 사람을 또 놓치면서 2시간 동안 찾아다닌 정황도 있고 결국 신병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 6시 해가 저문 시간 이후부터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다가 지금 우리 군은 6시간 동안 뭐 했느냐라는 야당의 질타도 있지만 제가 보건대는 5시간 정도는 통상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이 통상 우리 쪽으로 월남을 한 사람이 있거나 월북을 한 사람이 있거나 당국이 잡아서 취조를 하고 그 결과 억류할 것이냐 돌려보낼 것이냐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억류된다면 우리 국민이 북에 억류돼 있으니까 우리는 또 그를 풀려나게 하기 위한 노력, 외교적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통상은 국경을 통해서 돌려보내는데 그럼 우리 군도 통상적으로 돌아올 것으로 북측에서 연락이 올 것으로 기다리면서 예의주시했는데 군이 미흡하다, 대응이 이제 부족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40분이에요. 9시에 사살 지시를 우리 군은 포착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9시 40분경에 사살이 됩니다. 여기 이 사이에 40분 동안은 군은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였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6시간 동안 이제 손 놓고 있었다는 부분에서 군이 억울한 대목은 앞에 여러 시간이 있지만 마지막에 결국은 이 구명을 위해서 이 생존을 이제 위해서 우리 측에서 노력할 수 있는 기간을 실기한 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이 향후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사실은